메리츠증권 윤여삼 파트장님과 내년도 금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관련해서도 금리는 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주요한 팩트죠. 오랜만입니다, 윤 파트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 윤 파트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채권 애널 분들은 우리 주간 전망대에 그야말로 오래된 보석 같은 우리 패널 분들이신데 증시가 너무 뜨겁다 보니 예. 거기다가 사실 금리가 안 움직였어요. 미국 금리는 그동안 제법 올랐지만 네네. 많이 올랐다 사실. 0.6에서 0.9 정도까지 왔으면 네네. 많이 오른 셈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관심을 갖기에는 그러나 지금 어차피 우리가 조금 이제 내년 다들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 정책 금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 금리가 오른 상황이 와버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네. 한번 그래요. 지금 이제 연간 전망 차원에서 한번 윤 파트장님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목부터가 이게 뭐래요? 사람 이름이에요? 캐리? 예. 우리 캐리 하면은 캐리어도 있고요. 끌고 나르는 그 수단의 캐리가 있는데 채권 시장 용어로 캐리라고 하면요. 큰 뜻 없습니다. 그냥 우리 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금하면은 우리 1년에 이자 1.2% 줍니다. 네. 1.3% 줍니다. 네. 하라는 그 수익 그 쿠폰 이자가 있잖아요. 예. 그 수익만큼을 채권 시장은 근데 금리가 오르고 내리면서 가격의 변동이 있는데 채권 가격의 변동은. 예. 근데 그걸 들고 그러니까 캐리해서 가져간 수준만큼 보유한 만큼의 수익은 챙겨갈 수 있다 정도가 캐리인데 그 캐리를 얘기하는 시장이 어느 정도 때 캐리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좀 제한됐을 때 딱 적힌 금액만큼 우리 쿠폰 레이트만큼은 그렇죠. 제가 딱 발행할 때 지금 1.5 주겠습니다. 네. 1년 들고 가면 1.5% 받고 끝나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년도 금리는 올해는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주국들 중앙은행들이 너무 위기 국면이다 보니까 미국도 제로 금리 가고 네. 유럽이나 일본은 이전부터 마이너스 금리였지만 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지금 현재 얼마죠? 0.5%. 사상 최저 수준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자산 가격도 부동산이다 다 연동됐지만 그 낮아진 금리 때서 그 금리의 변동성이 올해는 금리가 중요한 변수였어요. 금리가 이 정도로 안 낮아졌으면 지금 저 강남의 부동산 가격들 올라갔겠습니까? 코스피가 2,700까지 갔겠습니까? 자산 시장에서 저가 오늘 나와서 또 드리는 얘기처럼 깔아준 역할을 했어요. 깔아준 역할하면서 제가 이전에 올해 자주 출연은 못했지만 나올 때마다 전 채권쟁임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자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려왔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그 흐름 쪽에서 금리에 깔아준 역할. 근데 최근에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금 소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올해 8월 첫째 주까지 0.5%였거든요. 그러니 역사적 최저 수준이에요. 네. 그걸 기록했다가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개발되자마자 지금 1%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0.5짜리가 1%면은 이자 수익률은 곱절이 올라간 거예요. 올해 1.8%에서 0.5 빠질 때 여러분들이 채권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1.3%포인트 빠질 때 미국 10년 금리가 8월 첫째 주까지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0년짜리 채권을 사셨으면? 얼마였죠? 얼마였어요? 그때 주시장은 전고점도 못 넘고 막 길길댈 때였잖아요. 채권 가격 오름폭으로 네. 인한 수익률. 네. 얼마죠? 순수 수익률이 그때 10%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3분기 이후에 이제 미국 금리는 0.5에서 0.9대까지 1% 근처까지 튀어 올라가면서 한 마이너스 3, 4%가 지금 깨지고 있고요. 주식은 그 사이에 또 막 정고점 깨고 우리나라 코스피조차도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니.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뭐가 걱정이죠? 금리가 올라오면? 네. 일단은 지금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 빌려 쓰기 좋네. 그래서 이 낮은 금리에 저축해서 뭐 하겠어? 이렇게 빨리 집이나 한 채 사지. 주식이나 합시다 우리. 그런 환경에서 금리가 올라오면 나 돈 빌려 쓴 거 이자가 자꾸 늘어나네. 이거 돈 갚아야 되나? 이거 얼마나 더 올라가지? 그리고 그 금리가 낮을 때는 그래서 꿈과 희망이 있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들. 우리 올해 제가 예전에도 나와서 얘기했던 카카오라든지 그런 언택트 주식들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희망을 갖고 가는 2차 전지 이런 전기차 이런 애들이 확 가다가 최근에 금리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처져 있던 은행주, 철강주, 우리 구경제라고 하죠. 그런 가치주들이 올라오거든요.
이 금리는 실물 경제 개선되는 부분들도 반영해주면서 잘 나갔던 종목들 간에 그 띠임도 좀 바꾸는 영향을 네. 주다 보니까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죠. 무이음수. 근데 자꾸 올라가면 주식 이거 적정하냐 고민이 커지거든요. 배당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위협도 되고요. 채권 시장. 그런데 윤 파트장님, 네.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 아니 종목 잘만 고르면은 한 달 사이에 따블 뭐 이렇게 나오는 이 자산 시장 증시가 이러고 있고 뭐 비트코인도 몇 달 만에 뭐 2배, 3배 가는 이 와중에 네. 지금 1년 동안 뭐 채권 붙들고 있어 갖고 1점 몇 프로 그거 캐리 먹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얘기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싶다가 아까 그랬던 금리가 0.5까지 가는 사이에 채권 가격의 변동은 10%뭐 이런 식으로 하니 또 이해도 됩니다. 워낙에 그 굴리는 돈의 규모가 다르니까 월가에서 보너스 제일 많이 받는 거는 채권 트레이드라며. 예,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게 야 뭐 1점 몇 프로 우리 뭐 기준금리 0.5% 이거 갖고 지금 얘기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측정하는 분모의 할인율도 되는 거고 다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됐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 그래서 금리를 공부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한번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고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앞서 막 이것저것 운을 띄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소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 1% 남짓하는 거 그거 수익 챙기겠다고 지금 채권 해야 되니? 네, 그거 저도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캐리 생각하고 채권 투자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나와서 철저히 깔고 갈 겁니다. 뭐냐 내년도에 올라가는 금리의 궤적은 저의 예상치에 불과하지만 뭐 굳이 뭐 따져주자고 하면 상고 조금 더 올라갈 룸은 있어요.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올라가는 수준이 올해 코로나 발생하기 전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느냐. 우리나라 금리도 그 정도 수준 되느냐 마느냐 수준일 거고요. 그거보다 훨씬 자극적으로 떨어진 글로벌 금리는 그 정도 수준도 복원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저 오른쪽 끝부분이 지금 내년도 전망치예요? 네, 전반으로 보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는 철저하게 깔아주는 역할은 아직도 여전히 할 거다. 자금을 빌려서 조달해서 써야 될 분들이 내가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이걸 환원해야지 할 정도의 자극이나 겁을 주지 않을 거고 주식시장에 밸류에이션해 주는 부담도 크지 않을 거고 최근에 연말 배당까지 더불어져서 상승 강도가 높아진 가치주들도 미국 10년 1.2에 우리나라 10년 1.7대면 그동안 처져 있던 애들 키 맞추기는 어느 정도 끝났구나. 그런 식의 역할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로 보시면 최근에 금리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재료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백신이었거든요. 채권 시장은 이 올해 코로나 국면 때문에 사상 최저의 금리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되고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반작용으로 이제 또 금리도 어느 정도 정상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대선 직후에 0.7% 내외 정도까지 안정화되다가 뭐 화이자 소식에 한 방에 0.2%포인트 가격으로 환산하면 대략 그날 하루에만 1%포인트 이상이 급락을 했어요. 채권 가격이. 그러면서 튀어 올라갔는데 문제는 지금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더 진일보한 백신들이 나왔는데 미국 10년짜리 금리는 여전히 0.9%대입니다. 내년에 배포가 되고 경제가 더 안정화되면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가장 자극적이었던 이 첫 백신 소식으로 충격은 채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거죠. 여기에 너무 쫄지 말자라는 쪽이고 경제는 제가 그냥 채권 가격은 펀더멘털이 되게 순수하거든요. 경제가 좋아져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금리를 감내할 할 수 있는 거니까 금리는 돈 빌린 사람한테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서 소득이 늘어야지 그만큼은 금리 여건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왼쪽 그림 보시면 IMF 같은 기관에서도 얘기하는 게 코로나 발생 전에 차로동 경제가 그냥 확 무너졌습니다. 자빠진 거죠. 저기에 이제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했는데 뒤에서 올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양쪽에서 부축을 해서 이렇게 세워서 얼른 다시 뛰어야지라고 했지만 지금 무릎 다 깨졌고요. 살점 나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기 퍼머넌트 로스라고 써 있죠. 회복이 안 될 정도의 상처도 생긴 가운데 예전 속도로 바로 뛰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내년도에 미국 성장률을 지금 예측하는 기관들의 평균값이 4%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전년비? 네.
원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잠재 성장률 해봐 2자가 되느냐 마냐인데 4% 얘기를 하고 유럽은 한 5%대 얘기를 하고요. 중국은 8% 성장을 얘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캐피탈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이 10%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 성장을. 워낙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꼼짝들 못했으니 그게 2021년은 좋을 거다. 전년 대비. 올해 미국 성장 마이너스 4%대. 그러니 유럽은 마이너스 7%대. 중국은 잘 봐야 2%, 제일 나은 중국이 2%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올해 마이너스 1에 내년에 3% 정도 복원인데 그 2년치 버무려 봐야 평균적인 평균값도 못한 거예요. 마이너스 4% 났다가 플러스 4% 나봐야 결국은 줄을 서서 4%니까 원위치 못한 거죠. 원위치도 못한 거예요. 네. 증가율로 치면.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저희 좀 이제 경제학을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문 용어로 GDP 갭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파인 구덩이에요. 파인 구덩이.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날아간 그 성장의 그 구덩이를 완전히 GDP 갭을 메꿔서 정상화되는 게 2023년까지도 주요국들 중에 어디 하나 자신감 있게 나 이제 다 나아졌으니 옛날 상처 다 나서 정상적으로 옛날처럼 뛸 수 있어요? 라고 할 경제는 아직 저게 없어요. 그러면은 계산상은 그겁니까? 명목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순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복원되는데 3년 뒤에도 장담할 수 없으니 자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외형적인 숫자는 내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충격 대비해서 회복 그러니까 넘어졌던 걸 이렇게 세웠으니까 벌떡 선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걷는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도관이 나갔다. 그래서 금리는 사실 거기에 진동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낮게 깔아줘서 아직까지 저 경제 개선의 속도는 그래서 위에도 소제목에 써놨지만 저게 10월 달에 블룸버그 컬럼 제목이거든요. Goodbye V, Hello L. V자 회원은 굿바이. 예. L. 이제缓慢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년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내년도에도 자산 시장이 위험 자산 중심으로 좋을 거라고 봅니다. 금리가 여전히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낮게 깔아줄 텐데 그 기울기는 올해보다 만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1,400에서 2,700까지 올라왔잖아요. 내년에 지금 증권사들이 많은 뭐 3,000콜도 나오고 있지만 500포인트 이상 업사이드를 얘기하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올해 같은 기울기는 나오기 힘들 겁니다. 이미 올해 우리는 정책들이 시험은 잘 봤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은 이미 충분히 좋았어요. 내년도에 5%대 성장 나오고 미국이 뭐 중국이 8%대 성장이 나와도 그냥 성적표 확인하는 거지 그거에 열광할 단계의 경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는 얘기가 우리 애가 시험 잘 봤다 그러고 대충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걸 미리 안 상황에서는 나중에 성적표 갖고 왔을 때 감동이 이미 지금 선물은 다 사줬죠. 이미 선물 다 사줬네. 네, 그래서 올해 향률했는데 그렇다고 내년에 혼낼 건 아닙니다. 그렇지. 네, 내년에도 좋은 환경이고 네. 저는 그래서 내년도를 딱 한마디로 암축해서 금융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골디락스. 골디락스. 거기서 금리의 역할은 여기서 더 달궈져서 경제의 무리한 성장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줄 거냐, 우리 늘어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 거냐 그 단계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네. 넘어가서 또 6페이지 요 왼쪽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올해 낙관론자를 얘기할 때 제일 메인 차트이기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M2라는 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나타내는 제일 대표적인 지표잖아요. 한 전 세계 12개 국가 대규모 경제가 있는 국가들의 M2 잔액을 합쳐놓은 거예요. 네. 보십시오. 기울기. 전년 대비해서 저기울기로 올라갔으면 돈이 올해 미국은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60년대 이후에 저렇게 M2가 많이 는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시장은 그 아까 얘기 드렸던 정책들이 돈의 맛으로 이게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좀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돈으로만 설명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큰 틀은 돈의 맛이 있었다 올해. 문제는 내년도는 지금 미국 정도 정부가 조금 더 돈을 쓴다고 하지 중앙은행들이 이제 더 확장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건 저렇게 돈을 많이 풀어냈으니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라도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들을 해왔고 저도 그렇게 해서 3분기에 금리 바닥콜을 했는데 저게 기저효과가 내년 2분기에 가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2분기에 돈을 확 풀었잖아요. 그게 이제 좀 둔감해지는 거예요. 저게 꺾이겠는데. 꺾이는데 이제 YOY 전년비면. 그렇다고 주가가 빠질 거냐?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자극이 떨어지는 거지. 저게 확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거기선 또 어느 정도 좀 마사지들을 해줄 것 같습니다. 마사지 뭘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 금리 더 낮출 것도 없고 자산 늘리는 것도 더 늘릴 수 있어?
근데 최근에 그러면 이 비유가 맞습니까? 풀장에 네. 그동안 물을 갖다가 계속 막 이렇게 완전히 다 열어서 콸콸콸 공급했어. 네. 그러다가 이제 찾는데 자연 중반분이 그렇다고 생긴 거죠. 밑에 이거 바킹 빼고 물을 빼는 게 아니고 아니고요. 이걸 갖다가 조금 채우는 물량이 줄은 거지. 줄고 그러면 자연 증발분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물이 좀 주니까 재미가 없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데 재미가 없는 수준이지. 내년도 시장이 올해보다는 좀 덜 재밌는 거죠. 그래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왼쪽 차트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저 파란색 말고 저 하얀 게 CPI인데 네. 돈이 저렇게 증가했는데 왜 물가가 안 올라? GDP 대비 금융자산의 기울기로 놓고 보면 버핏 차트라고도 하죠. 버핏? 네, 워런 버핏이 그 얘기를 해서 실물 경제 대비, 실물 경제 제일 대표하는 GDP 대비 주가 시가총액을 비율로 해서 과거 대비해서 GDP 대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으면 이거 좀 거품이 아닐까. 그게 버핏 지수라는 거구나. 그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준으로는 지금 역사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솟구쳐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제일 높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자본시장에 거품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정책 당국자들도 그 부분을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 분모를 GDP에서 M2로 바꾸면 저 풀린 돈의 힘.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도 방금 지적하셨지만 이 많이 풀린 돈들이 나중에 물가를 자극하는 쪽으로 돈의 가치도 떨어뜨려서 물가도 자극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저렇게 자본 가격도 많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실물적으로는 안 넘어가고 GDP는 별로 못 늘고 M2분의 아까 얘기했던 금융자산은 돈이 워낙 많이 풀렸잖아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나 2008년의 금융위기 때는 GDP 대비 금융자산도 올라가고 M2분의 금융자산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꽂아 넣어준 돈 대비해서도 금융자산들이 그러니까 돈보다도 오버슈팅을 했죠. 그렇게 침체들이 왔는데 이번 국면은 그때랑 달라요. GDP 대비 금융자산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넣어준 돈의 양 대비 금융자산은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앞에 그 GDP 대비 금융자산 이거는 그래서 실물과 뭐 금융자산 가격의 괴리 이런 표현으로 자꾸 되는데 돈 풀린 거 봐서는 딱히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없다 이 말씀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답은 이 많은 돈들이 실물로 넘어가서 투자를 하고 기업들이 뭔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쓰이지 못하고 부동산, 주식시장 이런 데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들만 올랐죠. 그래서 자산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도 지금 UIG라고 하는 금융 가격 지표의 가중치를 높인 물가 지표들을 요즘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기존의 전통적인 CPI가 아닌 전통적인 우리 실물 경제 쪽보다는 금융의 돈 유동성질이 그쪽으로 훨씬 많이 묻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 파트너님 공부하는 김에 CPI 말고 연준에서 맨날 그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 PC 그거는 뭐죠? 그러니까 CPI는 그냥 소비자 물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거기에 거의 가중치의 반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 특히나 그 우리나라로 하면 월세, 렌트 그 비중이 큰데요. CPI에 PC는 그 렌트 비용보다는 진짜 실소비 쪽에서 더 영향력이 높은 헬스케어라든지 이쪽의 비중이 높아요. PC,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맞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맞습니다. 그거의 물가 지수로는 아까 얘기했던 렌트처럼 잠기는 비용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뭐 병원 가서 쓰는 의료비라든지 실제로 쓰는 다른 실생활의 가중치가 높아서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 좀 좋아서 렌트가 올라갔던 CPI가 PC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죠. 지금은 CPI가 더 많이 오른다? 월세 이런 게 막 올라서 부동산 그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그 수준은 CPI보다 낮습니다. 좀 교과서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왼쪽 그림 보시면 자연이자율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 자연이자율이 알스타? 이게 2018년 10월 3일 날 파월 의장 입에서 저 단어가 나왔던 그날 미국이 그때 기준금리 저게 중립금리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게 중립금리고 또 달리 표현하면 적정금리예요. 적정금리. 뭐 왜 중립인지 아세요? 왜 중립이에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저축 곡선 있고 투자 곡선 있는데 사람이 금리가 높으면은 이자 더 받아야지 저축을 많이 할 거고 금리가 낮으면 돈 빌려다가 투자해야지 하는데 그 두 개 딱 균형을 그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곳에서
정해지는 금리가 저 적정 금리 자연이자율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 얼마라고요? 저게 실질이거든요. 물가를 배제하고 실질 기준 제로입니다. 역사적 최저 수준이에요. 저것만 가지고도 미국의 지금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미국의 물가채 금리인데 마이너스 1% 내외거든요. 물가채 금리가 저 실질 금리의 제일 대표하는 금리 중에 하나예요. 그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게 물가채 금리거든요. 저 실질 금리 마이너스 1%면 저축하면 바보예요. 물가 상승률만큼도 이자를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나와서도 채권 사시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채권 투자자들이나 캐리해야죠. 어쩔 수 없이. 채권에만 머물러야 돼, 자금만. 뭐 어쩔 수 없이 채권에 담보돼야 되는 자금은 있으니까. 제가 뭐 자극적으로 제가 자극적으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자율이 제로기 때문에 그러면 명목으로 환산해서 물가까지 감안한 적정 금리는 물가가 얼마나 안정되느냐 수준 정도까지만 향후에 미국 경제가 정상화돼도 미국의 기준 금리는 많이 못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마이너스의 실질 금리를 놓고 생각했을 때 실질 금리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물가가 그냥 우리가 받는 이자 소득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원짜리면 지금 이자를 10% 준다고 하는데 물가 20% 올라가면 난 지금 1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1년 뒤에 이자 받아서 110원이 돼도 물가 20원 올라가서 이거 120원 돼버리면 그 실질 금리 마이너스에서 구매력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투자 대상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볼펜이라도 사놔야 되고 미리 다 투자해야 돼요. 휴지라도 사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식 사고 부동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환경이 지금 안 깨진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쉽게 변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환경이 조금 극복된다고 해서 지금 풀어놓은 돈의 환수라든지 아까 증가율로는 내년 2분기부터 탄력은 떨어진다면서요. 떨어지는 국면에서 약간의 금융시장 불안이 생기면 아직까지는 무릎이 다 안 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채권쟁이 나와서 금리 얘기하면서 거시경제 얘기하니까 어려운 얘기만 하고 가는 거 아니냐.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실질 금리가 플러스 올라왔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경제가 완전히 좋아진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그때부터는 완전 긴축 상황으로 가게 될 거예요. 주식은 그 실질 금리 플러스일 때 재미가 없어요. 지금 실질금리, 물가 연동체 금리를 보면 실질금리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그걸로 대응을 러플리 마이너스 1%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저축을 하는 것보단 투자를 하셔야 될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저는 내년에도 이 환경 자체는 상당 부분 유지가 될 거다. 레이 달리오가 연초에 말했던 현금은 쓰레기가 여전히 유효하네. 그죠? 아까 뭐 인플레이션 쪽으로 좀 연결지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화폐적인 인플레이션으로도 안 가고 그냥 자산 가격 쪽으로만 자산 가격 쪽으로만 간다. 그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통화 정책을 의심하지 말자. 여기 나와 있는 차트가 8월달에 있었던 잭슨홀 컨퍼런스 때 파월 의장이 AIT라고 하는 조금 또 전문 용어를 쓰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Average Inflation Target이라고 해서 우리 물가가 너무 낮았으니 좀 이따가 내년도에도 그래서 뭐 일부 기저효과나 이런 거 봐면 물가 올라갈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최근에 유가들도 좀 올라오고. 그러면 통화정책 다시 환수하고 저 높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도 올리고 뭐 이럴 위험이 있지 않아 걱정하시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연준에서 논문은 써줬어요. 우리 낮았던 물가가 조금 평균 수준 이상 가도 경거망동 안 할게. 그동안 낮았으니 좀 2% 위로 좀 가더라도 평균적으로 2% 되려면 그렇죠. 2%가 한참 세월이 더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 선에만 나온 날짜만 봐도 원래 저 검은색 선으로 돼 있는 게 정상적인 그 리세션 시나리오라는 게 정상적인 경기 침체 이후에는 보통 연준이 3년 내외 정도의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그 모델링으로 하면은 저 기울기로 2023년쯤 가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우리 평균 물가제까지 도입해서 좀 더 끌어준다라고 하면 3년이 아니라 24년, 25년에도 천천히 인상하고 기울기도 저렇게 완만하게 갈 거다. 이거 갖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통화 정책을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 연준이나 ECB, BOJ 이런 친구들이 배신 안 때린다. 제가 기억하는 딱 통화 정책이 대부분 통화 정책은 올린다고 하고 못 올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킨 적은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2015년 이후에 미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 국면에서 한번 파월 의장이 아까 세게 얘기했던 게 아까 중립금리 얘기하면서 2018년에 한참 멀어서 했다가 화들짝
그 2018년 10월 달에 그 발언했다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박살난 거. 20% 빠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년 시작하자마자 인내심을 발휘하며 뭐 그래서 바로 금융시장들 안정시켜줬거든요. 네. 그 학습 효과가 있는 연준이 뭐 안 올린다고 하고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점도표 찍을 때 항상 기계 아주 막 기계가 넘치지. 뭐 금방 이렇게 연방기금 금리 올릴 것처럼 막 찍다가 맨날 나중에 가면은 질질 흘러내려오고. 근데 의심하지 마라. 네. 그래서 제가 미국 금리만 가지고 아까 1.2%를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좀 이론적인 거라서 길게 얘기는 안 드리고 그냥 핵심만 얘기 드리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averaging expectation short rate next 10year 이게 뭐야? 예, 뭐 전문가 티를 내서 죄송하긴 한데 저기 짙은 파란색 선은 미국 10년짜리 채권 금리고요. 네. 가운데 있는 애는 10년 뒤에 미국의 3개월짜리 채권 금리는 어느 정도 될까? 10년 후? 예. 그거를 선도 금리라고 해서 미래 지금 갖고 있는 금리의 이런 10년짜리 채권까지 지금 가는 경로가 있잖아요. 그걸 뽑아내서 10년 뒤에 3개월짜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까라고 추정해봤는데 지금 얼마냐면 1.2%입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2016년에 브렉시트와 같은 악재가 있었을 때는 그 선도금리, 미래에 대한 금리 기대보다 아래에 놀기도 하고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미국 경제 좋아진다고 할 때는 심지어는 저 선도금리가 상향 조정도 되고 10년짜리 금리가 저 윗단에서도 노는데 자, 10년 금리의 중심 라인 정도 역할을 해요. 10년 뒤에 기준금리 3개월짜리면 기준금리가 그 정도 수준을 기대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1.2%예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미국이 금리 정상을 한다면 저 정도 기대까지 가는 거고 내년도에 미국 10년 금리가 저기까지 올라가는 건 정상화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국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깔았던 금리가 최근에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올라와서 내년도 초까지 1.2까지 가면 거기까지는 미래 금리 정상화 기대까지 녹여서 그 정도까지 가면 우리 너무 낮았던 거 이제 이 정도 수준 왔으면 되지 않느냐. 미래 금리 올릴 것만큼 기대치만큼 왔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 10년 금리 1.2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금융시장을 좀 폭넓게 보면서 리스크 팩터를 점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 정도 수준까지는 너무 쫄지 않고 갖는다. 저 이상 갈 때부터는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뭐냐, 이제 긴축을 할 때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내년도에도 뭐 전망하는 기관 중에는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1% 중반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치들도 있거든요. 저는 조금 앞서간다. 그 정도 가려고 하면은 저 단기 선도 금리가 상향 조정될 정도로 뭔가 경제 추세적인 안전성들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정보가만 가지고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공부 하나 합시다. 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라는 거를 또 쉽게 풀어주신다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나 레벨이 기대 수익률이 만개 계속 저렇게 마이너스 정도가 될 정도로 낮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나 방향성 자체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라는 건 장기채를 사가지고 받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보상 수익들이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있다라는 걸.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윤 파트장한테 돈을 갖다가 한 1년 빌려줄 때 하고 3년이나 10년 빌려줄 때는 이자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 근데 지금 미래 가면은 어차피 그때 당시에 빌려줄 이자가 더 낮을 건데요. 지금 미래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거에 대한 기대라니까요. 그래서 텀 프리미엄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지금 길게 빌려주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채권쟁이들은 내년도에 미국 10년 1.2만 와도 이게 역사적으로 봐서 낮은데 이거 갖고 무슨 보유 수익 얘기하고 저거 투자하느냐 얘기하시지만 10년 뒤에 지금 1.2보다 더 많이 높은 수준에 가 있을 거냐. 오른쪽 그림이 10년 뒤에 10년짜리 금리 얼마 정도 잡히느냐 기대인데 개 기준으로도 이자를 못 넘는데요. 텀 프리미엄이 이렇게 낮으면 장기적으로도 금리 트렌드 자체는 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쟁이가 드릴 말은 다 드렸고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국은 그냥 요것만 얘기 드릴게요.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와서 얘기했지만 뭐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제일 적었던 나라고 요즘에 전 세계에서 원화가 위안화 다음으로 위안화보다도 요 근래는 더 절상도 빨랐죠. 최근 들어서는 수출 잘 되거든요. 미국이 그 지금 재정도 많이 쓰지만 무역 수지도 2008년 금융위기 후 최대 적자거든요. 요 언택트 시대에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물건도 많이 써줬고 특히나 거기 수혜받은 게 중국, 한국, 대만. 그래서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은 1 플러스 반전됐고 커피 2,700 갔고 원달러 환율 1,080원까지 떨어졌고
그러면 한국 금리 많이 올라야지.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0.5 대비해서 우리나라 내년도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고 3년짜리가 기준금리보다 50bp를 더 줍니다. 1%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인가? 우리 기준금리 보통 25bp씩 움직이잖아요. 그 통화정책이 올리고 내리고를 안 하면 3년짜리 채권금리는 기준금리에 한 20bp 언저리 정도에 머무는 게 한 0.7대 75 정도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 25bp를 더 줬다. 한 번 인상 기대는 불반영한 상황이에요. 한 번 인상은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은행주도 좋고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로 뭐 금융주도 오고 가치주들도 좀 올랐지만 제가 여기 초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금리는 딱 그 정도입니다. 딱 그 정도다. 우리는 미국만큼 통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할 거고 이런 뭐 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봐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이거 코로나 전부터 추정했던 수치거든요. 예. 2026년부터 30년, 2020년 중반만 가도 2%가 깨질 거라고 봤는데 혹 경제학자들은 최근에 이미 이자가 깨진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저 정도면 이제 우리나라는 2%만 성장해도 만족해야 될 정도로 이제 성숙하고 노쇠한 경제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물가의 장기 추세도 저렇게 트렌드가 떨어져 있고요. 내년도에 미국 물가는 그래도 목표 수준인 2% 이상도 기대하는데 우리나라 유가 올라온 거 그렇게 감안해도 여러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겨우 1% 회복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드리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금리에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금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캐리 정도 추구한다. 여기에 차트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얘기 끝나면 이런 수급적인 얘기 끝나면 요즘에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코스피 저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2,700까지 더 올라갔죠. 네. 길게 저렇게 가파르죠. 네. 회사채와 국고채 저걸 신용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게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시정 위험 때문에 국채 대비해서 저거 뒤집어 놨습니다. 일부러 주가랑 비슷한 방향으로 놓으려고요. 저게 위로 가면 갈수록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하고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국채 대비 이자 비용을 덜 내도 되는 거고. 자, 싸게 회사채 발행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기업들의 신용 위험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올해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어려웠던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 기업에서 인수까지 거의 검토됐다가 우선 협상됐다가 또 그게 좀 잘못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랬더니 정부에서 산업은행에서 산업안정기금도 바로 대출해주고 지금 또 정부 주도와의 M&A도 추구하는 거죠. 자, 네. 이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엔 모럴 해저드 이슈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미국도 그렇고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크레딧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면 신용 스프레드가 줄여가고 지금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이제는 A급 우리나라의 투자 등급은 AA 등급까지는 가야 투자 등급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단일 신용 등급으로 A급까지는 약간 애매한 등급인데 쟤도 지금 스프레드가 줄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기업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계속 조성된다는 뜻이고요. 네. 신용시장 안정화되고 금리는 그냥 깔아주는 역할에서 여기서 더 자극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환경이면 제가 뭐 내년에도 낙관론자 하려고 내년까지는 지금 이제 이 풀린 돈의 힘과 회복되는 회복기 정도 수준에서 위험선언의 온기는 있다. 단 하나 내년 2분기에 돈의 맛이 떨어질 때 대응 여건들과 그런 올해보다는 기울기는 좀 완만해질 수 있겠다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신다면 내년에 투자도 나쁜 환경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